사실과 허구는 종종 실제 범죄에서 얽히며 음모론의 소문으로 변해 증인들의 증언과 충돌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왜곡시킵니다. 그 모든 층들 아래 깊숙이 묻혀있는 작은 어둠의 본질, 그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사건에서는 그 마지막 목표가 평소보다 더욱 엘루시브하게 느껴졌습니다. 금기의 영역에 거칠게 데뷔한 후 젊은 폴란드 소설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누군가의 머리를 부셨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가 알기로는 아가사 크리스티가 누군가를 기체에서 찔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주요 탐정에게는 이 특정 책이 단순한 허구 이상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정 세부 사항들이 이 책이 수년 전 미해결 범죄의 창의적 고백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확히는 2005년 9월이었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지식인 크리스티안 발라 케르시안 바라는 고국 폴란드로 돌아와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아직 30살 초반이었던 발라는 철학적 소설을 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세계 여행을 하며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는 데 보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 소설가는 그의 가장 열렬한 팬들에게 접근을 받았으나 이 독자들은 사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발라는 그의 고향 쇼이노브 촌노브에 있는 약국을 나왔고 그 후 곧바로 가난한 깡패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발라를 목조르며 붙잡았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팔을 너무 강하게 뒤로 비틀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발라를 차 뒷좌석에 던져넣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차가 빠르게 달리는 동안 한 남자는 발라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발라는 그들의 리더가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보스, 잡았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만남의 장소로 가나요? 발라는 자신이 납치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들은 그가 작가로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다고 생각해 돈이 많다고 판단했겠지만 그들은 이 직업이 그 시절 얼마나 수익성이 없었는지 심각하게 과대평가했습니다. 발라는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에도 빠듯하게 벌었고 몸값을 지불할 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차가 멈추었고 발라는 그들이 자신을 숲에서 당장 죽일지 말지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무덤에 그를 던져 넣는 대신 납치범들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다음번 차가 멈췄을 때 그들은 그를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마침내 숨이 막히는 비닐봉지를 벗겨냈을 때 발라는 자신이 작은 습한 콘크리트 방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발라에게 옷을 벗게 하고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납치범들은 그가 협조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다음 충분한 폭력적 연극 후에 방 안으로 중년의 대머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공포에 질린 발라 앞에 앉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 이름은 탐정 브로블레스키 듀블라 유로블레스키입니다.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와우, 여러분, 폴란드에서는 체포 과정이 꽤나 강렬한 것 같습니다. 숲에서 묻히고 죽는 위험만큼 용의자를 말하게 하는 것이 없겠죠. 2005년 그날 가난한 크리스티안 발라가 탐정과 마주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년 전인 200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은 해 11월 13일 다리우스 야니셰브스키, 다리우스 자니셰스키라는 남자가 체코와 독일 국경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범비로차우 시내에 있는 작은 광고 대행사 사무실을 나와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후 4시쯤 접수원이 그를 주차장으로 향하는 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문과 차 사이에서 다리우스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차는 그날 저녁까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하게도 그는 집으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밤이 늦도록 그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다리우스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사업이 그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만약 그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러 간 것이라면 항상 메시지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를 실종 신고했습니다.
다리우스를 찾기 위해 긴 4주가 지나갔습니다. 12월에 친구 3명이 브로츠와프 씨 근처 외딴 오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에 떠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젖은 옷이 그 덩어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낚싯대로 그것을 밀어보았고 약간 돌아가자 그것이 남자의 부분적으로 부패한 시신을 건져냈고 그 남자가 실종된 사업가와 신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중에 그를 확인했습니다. 사고사는 신속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만약 야니시에브스키가 스스로 목을 조르고 손을 등 뒤로 묶는 것이 가능했다면 말입니다. 밧줄의 끝이 달아있는 것을 보니 그의 팔은 원래 밧줄에 묶여 있었고 이는 그가 자신의 포획자와 싸우다가 스스로 목을 조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남은 옷은 속옷과 스웨터뿐이었으며 이는 그가 모욕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내장에서 음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처형 전에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후 검사는 익사가 사망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 던져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으로 재분류되었고 경찰은 동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도 빚도 없었으며 그의 결혼 생활이 힘든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와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실종 당시 자녀 입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얀니셰브스키를 죽일 동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돈이 동기였다면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신용카드에서 활동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들은 그의 주머니에 있던 몇 조트 드로티만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사건 전체에서 가진 유일한 단서는 그날 그가 만날 예정이었던 익명의 고객이 걸어온 몇 통의 전화였습니다. 야니시에브스키의 어머니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로 일했으며 그날 아침 9시 반쯤 그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의 남자는 공식적이고 심지어 세련되게 들렸습니다. 그는 포스터 인쇄 비용을 문의한 후 직접 야니시에브스키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상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발신자에게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주었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야니시에브스키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같은 남자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이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사업가가 그날 익명의 고객을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고객은 포스터를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납치범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접수원입니다. 그 당시 그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야니시에브스키가 문을 나서서 길로 접어들었을 때 두 남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를 따라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그와 함께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다리우스 야니시에브스키를 죽인 사람은 물리적 증거 한 점 없이 그리고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목격자도 없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족은 그 남자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 나무에 나무 십자가를 걸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도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되었겠지만 미해결 사건은 거의 3년 후에 특히 결단력 있는 탐정의 책상에 도달했습니다. 그 가짜 납치 사건의 끝에서 나타났던 노련한 경찰관 탐정 자책 로블레스키가 등장합니다. 그와 그의 브로츠와프 경찰 본부의 탐정팀은 2003년 가을에 얀니시에브스키 사건의 파일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단서도 용의자도 해결할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폐쇄된 사건에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탐구되지 않은 각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오후를 이 사건에 집착하며 보낸 후 그는 전화 통화가 이미 피해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사무실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공중전화에서 걸려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납치범들이 아침부터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그날 일찍 야니셰브스키를 납치할 계획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중전화를 향하는 카메라는 없었기에 브로블레스키는 피해자의 개인 전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실종 이후에 사용된 적이 없었지만 그것이 전화 추적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탐정이 일련 번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전당포와 중고 판매 웹사이트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의 미망인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련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탐정 브로블레스키는 오랜 세월 동안 간과되었던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그의 실종 사흘 후에 알렉노라는 웹사이트에 팔렸습니다. 알렉노는 폴란드의 이베이와 같은 사이트입니다. 거의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범인은 자신의 판매자 프로필에서 꽤나 명백한 흔적을 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크리스비라는 사용자명을 사용했는데 이는 크리스티안 바라라는 32살의 브로츠와프 남자의 영문화된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은 살인을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씬하고 통찰력 있는 철학 학생이었으며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훨씬 더 큰 피해자를 살해할 의지도 신체적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발라는 평범한 갱스터나 도둑의 전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매우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브로츠와프 대학교에서 상위권으로 졸업했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할 뻔했습니다. 발라는 자신과 고등학교 시절의 연인이었던 아내 스타시아와 갓 태어난 아들 캐스퍼를 부양할 자금이 없어 1997년에 학문적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탐정은 아마도 어떤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신원착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쩌면 발라가 길에서 휴대전화를 주웠고 그것을 팔아 약간의 돈을 벌 기회를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실명을 사용해 온라인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팔 만큼 어리석겠습니까? 분명 발라의 지능으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탐정 다바우는 발라에게 연락해 진술을 받기 위해 준비를 했고 그가 몇 년 전 아내와 헤어진 후 현재 해외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고려되어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그가 정당한 용의자일 경우를 대비해 그의 인물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탐정 더더블유는 그의 의견을 완전히 바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고학력 철학자에게 어두운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라는 도덕적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가증스러운 자들 바로 작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해 초 크리스티안 발라는 평생의 꿈을 이뤄 출판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모국어인 폴란드어로 쓴 소설은 에이목이라는 제목이었으며 브로츠와프 대학교 철학과에서 발전시킨 니체의 후기 모더니즘적 견해를 일종의 선언문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단지 예술에 대한 몇 가지 혐오스러운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목은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이 책은 한 남자가 성적폭력, 마약,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 속에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그는 자신이 도덕성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간단한 요약만으로도 제 관심을 끌지 않지만 그 탐정 우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폭력적인 살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폭력적인 살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주요 용의자에 대한 성격의 참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건 파일을 책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책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꽤나 보수적이고 가톨릭적인 나라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금기사항과 염소머리 악마가 표지에 그려진 이 책은 대부분의 대형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종류입니다. 탐정은 하나를 구할 수 있었고 아마도 성인 잡지와 함께 상단 선반에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종류의 정신을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탐정이 약간 미쳤거나 약간 약해졌거나 둘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책을 읽고 살인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나요? 무슨 어리광부린 아이처럼요? 대부분의 참을 수 없는 문학 졸업생들은 캐릭터가 작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읽을수록 탐정 W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암흑의 페이지 안에는 크리스티안 발라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반영적이고 잔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관한지 간단한 요약이 있습니다. 크리스라는 쾌락주의적인 번역가가 멕시코와 파리를 오가며 여자들과 잠을 자고 그의 허무주의적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성적 폭력에 대해 환상을 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적 폭력에 대해 말할 때 저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스타일의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속에서 서술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발라가 출판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사인된 복사본을 선물한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탄절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결국 반영웅은 그의 여자친구 중 하나인 메리를 살해야 하는데 이것이 탐정의 경고를 울리게 한 부분입니다. 그가 그 짓을 할 때 그녀의 목에 밧줄을 묶습니다. 발라는 자신의 책이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표준적인 저질 포르노처럼 들립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은 요즘 어떤 곳에서는 별로 놀라지 않을 수 있지만 보수적인 폴란드에서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책은 잘 팔리지 않았고 언론으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발라의 친구들도 그들도 교수들이었는데 책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책이 그들이 수년 동안 알고 지내온 똑똑하고 재치 있으며 인기가 많은 그 소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한 마리의 파리도 해치지 못할 좋은 친구였지만 암흑을 읽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가 꼬인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라의 개인 웹사이트에서 그는 책의 단편을 게시하고 그의 캐릭터의 성격으로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성 혐오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트위터가 등장하기 3년 전이었으므로 온라인 학대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은 댓글 섹션에서 그와 충돌하여 내러티브의 뒤틀린 생각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라는 분명히 꽤 타락했고 그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경멸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단순한 독자라면 단지 몇 가지 폭력적인 장면들과 사람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묘사를 흥미롭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본다면 그 장면들이 독자를 깨우고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고 가난하며 위선적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을 단순한 독자가 아니었으며 다른 비평가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발라가 그의 캐릭터들만큼이나 타락했다고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암흑의 사건들이 그가 주장하는 것만큼 허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팀의 모든 탐정들에게 그 소설을 필독서로 지정했으며 강한 슬라브 경찰들로 이루어진 팀을 조용한 독서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탐정은 캐릭터와 챕터를 할당받아 등장인물들의 삶과 크리스티안 발라의 삶 사이의 유사점을 분석했습니다. 물론 작가들이 종종 자신의 삶을 작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데뷔작은 한 명의 저명한 콘텐츠 작가가 사이버 스토커이자 연쇄살인범이며 FBI에 의해 저명한 범죄 프로파일러로 고용된다는 모험을 다룹니다. 하지만 모든 작가의 투입이 저만큼 직접적으로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잔인하고 허무주의적인 살인자에 대해 글을 썼다고 해서 그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한 후 이 특정 작가가 잔인하고 허무주의적인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크리스와 크리스티안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아내와 헤어졌고 과도한 음주를 했으며 법과 몇 번의 작은 충돌을 겪었습니다. 책에서 크리스와 그의 공범은 술에 취해 교회에서 성 안토니오의 동상을 훔칩니다. 놀랍게도 발라의 범죄 기록에는 그와 그의 친구가 몇 년 전 술에 취한 밤 이후에 정확히 같은 일로 체포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성모독 혐의가 없는 한 특별히 유죄로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으며 실제로 살해된 다리우스 야니셰브스키의 살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목에 묶인 밧줄은 실제로 살해된 남자에게 일어난 일과 유사했습니다. 소설에서 크리스는 어떻게 매듭을 묶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발라의 야니셰브스키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들어보세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발라의 폴란드 이베이 검색 기록에는 우연한 자살 또는 범죄적 교수형이라는 제목의 경찰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독서일 것 같습니다. 발라는 그 책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가 그 정보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브로츠와프의 최고의 문학 탐정들이 지적한 또 다른 작은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암흑에는 2건의 살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화자인 크리스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한 남자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발라의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고 피해자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질투심에 의한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한 이유였을까요? 탐정 W는 이 모든 것이 상당히 빈약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매주 갱스터들을 때리고 마약 소구를 습격할 때 주간책 보고서는 당신의 평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모든 것은 사건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발라는 쉽게 신문 한 면에서 직접 세부 사항을 가져왔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라가 탐정에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게 한 책 속에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살인 장면에서 발라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에 밧줄을 단단히 조여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 아래에 칼을 찔렀다. 그가 말하는 살인 도구는 일본식 의식용 칼입니다. 그런 다음 그의 캐릭터는 살인 후 며칠 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그 칼을 판매합니다. 기억하신다면 살해된 남자의 휴대전화가 죽음 이후에 팔렸다는 사실은 발라의 소설이 출판된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찰 보고서에서 그 작은 세부 사항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현실에서 가져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탐정 W와 그의 남자들에게 이제 암흑은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암호화된 확장된 살인의 고백이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듣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개가 짖기만 해도 우리는 경계하게 되고 무엇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이건 공포입니다. 조용한 공포입니다. 그가 천재로 추앙받으며 지냈을 때 탐정 W는 더 큰 결단력으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모든 허구의 층을 벗겨내고 크리스티안 발라가 그 모든 년 동안 다리우스 야니셰브스키에게 실제로 한 일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발라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꾼일지라도 냉정하고 확고한 사실들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라가 구금에서 풀려난 후 경찰통신팀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살해된 남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는 동전으로 걸린 것이 아니라 선불 전화 카드로 걸렸습니다. 카드 발행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카드 번호와 연결된 통화 기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주에 같은 카드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으며 모두 발라의 친구들, 비즈니스 파트너, 아내와 가족에게 걸렸습니다. 정황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동기였습니다. 발라가 과거에 거래하지 않은 남자를 죽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살인의 잔혹성은 살인자가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야니셰브스키는 고문을 당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고통을 보는 것을 즐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정은 범죄 프로파일러에게 가상의 살인자 크리스를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캐릭터가 노골적인 동성애 혐오자이지만 억제된 동성애 때문에 살인과 폭력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용의자와 피해자가 비밀리에 연애 관계를 가졌고 그것이 악화되었다는 이론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탐정 W는 다시 소설의 마지막 줄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더욱 암호화된 수수께끼에 대한 암호화된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질투의 눈먼 감정으로 살해되었다. 질투가 살인 사건에 등장하면 일반적으로 로맨틱한 관계에서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발라의 버전에 따르면 그는 이러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몇 주 또는 몇 달 이상 지속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혼한 아내 스타시아였습니다.
탐정 W는 지금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아내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살인 당시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발라의 친구들과의 인터뷰는 그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발라는 대학을 중퇴한 후 창업한 작은 산업 청소 사업을 잃을 위기에 있었고 그의 알코올 중독은 악화되었습니다. 스타시아의 한 친구는 그를 그녀의 삶을 공격적으로 지배하는 권위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그 해 초 그들이 이혼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그를 멀어지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발라는 며칠 동안 술을 마시며 나가서 스타시아의 집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전화를 확인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썼던 그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00년 새해 전야에 스타시아와 크리스티아는 그들의 공통 친구가 주최한 같은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발라는 그의 아내와 플러팅했다고 주장한 바텐더를 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가 바텐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이미 너 같은 놈 처리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발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얀니셰브스키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의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스타시아의 평생 친구인 말고자타 드로즈잘, 말고자타 디로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총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경찰이 수년 동안 작성해온 살인사건의 중요한 누락된 장을 완성했습니다. 약간 뒤로 돌아가 우리는 2000년 가을의 어느 밤으로 가서 브로츠와프에 있는 크레이지 호스, The Crazy Horse라는 나이트클럽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말고자타와 스타시아는 스타시아의 지배적인 남편과의 이별을 잊으려고 함께 갔습니다.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두 여성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말고가 그녀의 친구를 찾았을 때 그녀는 배서 한 남자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두운 머리카락과 파란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스타시아의 잘생긴 새 친구의 이름은 다리우스였습니다. 그들은 영업 종료 전에 번호를 교환하고 그 주 후반에 찾아왔던 증거 조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달리 교차하지 않았을 용의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새로운 정보를 스타시아에게 가져와 갔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전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가 거의 확실히 유죄라는 전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네, 그녀와 다리우스 야니셰브스키는 그 주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호텔에 체크인까지 했지만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물러섰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살해된 사람의 미망인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발라는 어쩐지 그 실패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후 몇 주 후 그는 술에 취해 소리치며 스타시아의 집 문을 두드렸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따라다니며 모든 세부 사항을 보고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와 얀니셰브스키가 체크인한 방 번호까지도 말입니다. 그 남자가 그 해 말에 사라졌을 때 스타시아는 발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순영한 달리 생각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발라는 이상했지만 분명히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한 사건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스타시아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발라가 체포된 후 그를 죽을 때까지 방어하겠다고 나선 모든 격분한 문학계의 사람들처럼요. 발라의 집을 급습해 다리우스 야니셰브스키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을 때 얼굴이 붉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2월 22일 브로츠와프 법정에 폐쇄된 구역에 앉아있던 우리 철학자 출신의 살인자는 그의 재판이 시작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작품으로 공개적으로 자랑한 포스트모던 살인자의 이야기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될 때 법정은 만석이었습니다. 발라 자신은 감옥에서 25년을 보내야 할 살인범이라기보다는 강의 시작 직전에 대학 교수처럼 보였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크리스티안 발라가 사실상 그의 허구의 캐릭터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정당화된 자신의 부도덕성에 흥분하는 잔인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그에 대한 모든 증거가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발라가 피해자의 실종 전 며칠 동안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으며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변호를 맡기로 한 사실은 그 사건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각 증인들을 신문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는 그가 한 번 술에 취해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의미론의 문제, 즉 자살이라는 단어의 오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크리스티안, 여기는 법정이지 학부 세미나가 아닙니다. 배심원단은 그의 소설을 비평한 비평가들만큼이나 발라의 변호에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별 1개 반 추천하지 않음.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브로츠와프의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의미론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2008년 뉴요커의 데이비드 그레엄이 그 소련 시대의 암울한 감옥에 있는 발라를 방문했을 때 그 작가의 거대한 자아는 그의 유죄 판결 후에 더욱 커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설에 집착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그의 동료 죄수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는 습관까지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면 칼에 찔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그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에 객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라의 눈에는 그는 여전히 그들의 기독교적 도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국가의 박해를 받는 고통받는 천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책을 썼다는 이유로 25년간의 감옥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책 1권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들은 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나를 그 안에 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공 크리스의 말처럼 나는 나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훌륭한 거짓말쟁이이다.